2019년 10월 부산 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경찰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34살의 여성이 목에 충전기 선이 감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시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얼굴과 팔에 선명하게 남은 멍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성을 죽이고 자살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현장을 보존했고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기록부를 펼치자 같은 이름이 3줄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적고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지는 좁은 원룸 안에서 25살의 남자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이 그의 얼굴 위로 푸른 빛을 흘렸고 화면 위로는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많을 때는 대여섯 번. 그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남자의 엄지손가락은 화면을 스치듯 넘겼고 그때마다 핸드폰 불빛이 천장에 짧게 번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남자의 하루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9년 여름 같은 부산. 그는 하루에 30만 원짜리 외제차를 빌려 시내를 누볐습니다.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고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해운대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 그녀의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여름이 어떤 돈으로 굴러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남의 냉장고를 들어올리고 남의 장롱을 계단으로 내리고 땀에 젖은 등을 바람에 말리며 다음 집으로 달려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였는데 퇴직하자마자 그 돈은 렌터카 영수증과 명품 매장 카드 전표 위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다닥을 드러내자 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 그것도 바닥나자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빌린 돈으로 빌린 차를 몰고 빌린 돈으로 산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 화려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것이었습니다. 불과 2달이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한 번 바뀌는 사이에 외제차 핸들을 쥐던 손은 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넓은 도로를 달리던 남자는 여자친구의 좁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밤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선생.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야 해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남자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앱에 잔고가 떠 있었습니다. 39만 원. 외제차 하루 렌트비에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하루에 3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태웠던 남자가 이제는 39만 원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나 라면 끓이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 됐어. 나 좀 이따 먹을게.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부엌으로 돌아갔고 남자는 다시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화면 위로 사채업자의 메시지가 또 한 줄 올라왔습니다. 남자의 엄지가 화면을 넘겼고 그 아래에는 지난달에 온 메시지, 지지난주에 온 메시지, 어제 온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이 남자는 그 무렵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타인을 살해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39만 원. 그 숫자 앞에서 이 남자가 떠올린 것은 아르바이트도, 가족에게 손 벌리는 것도, 채무 조정도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지갑을 뒤지겠다는 생각이 라면 끓는 냄새가 나는 평범한 원룸에서 여자친구가 부엌에 서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완성되었습니다. 3년 동안 남의 이삿짐을 말라주던 남자, 남의 새 출발을 도와주는 일로 돈을 벌던 남자, 그 손이 이제 전혀 다른 용도의 계획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먹잇감을 물색할 도구가 이미 손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온라인 사이트, 중고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10월 17일, 살인을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전혀 다른 종류의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살인.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따라 어느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살인 시법에 관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오피스텔, 스마트폰의 푸른 화면빛만이 천장에 번지는 그 방 안에서 남자의 엄지손가락은 게시글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흔적을 적게 남기는지, 글 하나를 읽고 뒤로 가기를 누르고 다음 글을 열고 또 읽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쇼핑 목록을 검토하듯 차분하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 흡수하는 손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자친구가 잠들어 있었고 부엌 개수대에는 저녁에 먹은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밤의 풍경 안에서 이 남자는 살인의 교범을 정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부센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여성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 너머로 크림색 소파가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와 소파 위에 따뜻한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고 여성은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쿠션, 이 집 구석구석에 주인의 손길과 성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은 뒤 자기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이 집을 장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움직이려는 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새 집.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웠던 만큼 부모님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오래된 다짐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지금 사는 아파트의 가구를 하나씩 정리하는 중이었고 소파는 그 정리 목록의 첫 번째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여성은 식탁 의자에 앉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고가의 소파, 상태 양호, 직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에게 이 글은 새 출발의 첫 단추였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보내고 새 집에 새 가구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 날을 그리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인터넷이라는 바다 위에 떠오른 순간 전혀 다른 눈이 그것을 읽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남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그 판매글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아파트, 고가 가구, 직거래. 남자의 눈이 멈춘 곳은 소파의 디자인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의 위치와 등급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비싼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다는 뜻이었고 직거래를 원한다는 것은 집 주소를 알려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일 전부터 살인 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해온 남자에게 이 판매글은 먹잇감의 좌표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는 판매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소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오늘 가능할까요? 네, 오늘 괜찮아요.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고거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물건을 직접 보러 오겠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고 남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27분 부산 진구 고급 아파트 1층 로비. 이 아파트에는 외부 방문자를 위한 보안 절차가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기록부에 이름과 방문 목적, 방문 세대를 직접 손으로 적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을 대조한 뒤에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스템은 제 역할을 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관리사무소 창구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방문 기록부 위에 펜을 들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방문 목적란에는 가구 구매라고 썼습니다. 획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찾아온 남자가 자기 실명을 자기 손으로 자기가 들어갈 세대 번호와 함께 기록부에 써놓은 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신분증과 얼굴을 한번 대조한 뒤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여성은 슬리퍼를 끌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파 보러 오신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남자는 소파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쿠션을 손으로 눌러보고 프레임 아래를 들여다보는 척 허리를 숙이고 팔걸이 부분의 가죽 상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구매자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숙인 그 각도에서 남자의 시선은 소파 밑이 아니라 욕실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거실 전체를 한번 훑었고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거리, 거실에서 욕실까지의 동선, 복도의 폭, 그리고 이 넓은 집 안에 다른 사람의 신발이나 외투가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혼자 사는 여성, 넓은 거실, 이 세 가지 정보가 남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상태 좋네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에서 신분증을 돌려받고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들어올 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소파 하나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방문 동안 남자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집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작동 방식, 거주자가 여성 혼자라는 사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그리고 거실에서 욕실까지의 거리, 중고거래 구매자라는 가면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여성은 의심의 눈빛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판매자로서의 당연한 행위였고 집안까지 안내한 것은 물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의였습니다. 그 당연함과 예의가 포식자에게 사냥터의 지도를 통째로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남자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자의 메시지도 중고거래 사이트도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검색창이었습니다. 그 검색창 위에 소름 끼치는 글자가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오피스텔 안은 고요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불을 끌어올린 채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고 남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고 남자의 엄지가 글자를 하나씩 찍었습니다. 한 방의 기절.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격투 영상, 호신술 강좌, 스파링 하이라이트. 남자는 그중 하나를 눌러 재생했습니다. 이어폰을 꽂지 않았는지 아니면 음량을 최소로 낮춘 것인지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주먹을 뻗고 상대가 쓰러지는 장면이 소리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뒤로 나갔고 검색창에 다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 방에 쓰러뜨리기. 새로운 영상 목록이 떴습니다. 남자는 또다시 영상을 골라 재생했습니다. 어떤 각도로 어떤 부위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가격해야 상대가 한 번에 무너지는지. 격투 선수들의 시합 영상 속에서 이 남자는 자신만의 용도에 맞는 기술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고 또 하나를 보고
관련 영상 추천 목록을 따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4일 전에 살인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수법을 읽었고, 하루 전에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했고,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흘에 걸쳐 한 단계씩 살인의 설계도를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10월 21일 낮, 남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소파 봤던 사람인데요. 크기를 정확하게 재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번 더 가봐도 될까요? 우리 집 현관문 폭이 좀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중고거래로 큰 가구를 살 때 구매자가 자기 집 현관 폭과 가구 크기를 대조해보는 일은 흔했습니다. 오히려 꼼꼼한 구매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성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오시면 돼요. 오후 3시 39분, 남자는 다시 아파트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전날과 똑같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기록부에 이름을 적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접이식 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구를 재러 온다고 했으니 줄자를 들고 오는 것은 당연했고, 어제도 왔던 사람이 오늘 다시 온 것도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 들어오세요. 여성은 이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한 번 와서 예의 바르게 물건을 보고 갔던 사람이 줄자까지 들고 다시 왔다면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성은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 주변을 비워주었습니다. 남자는 줄자를 펼쳤습니다. 쇠자가 찰칵 소리를 내며 늘어났고 소파의 폭을 재는 듯 한쪽 끝을 팔걸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줄자의 숫자를 읽는 척 허리를 숙였고 고개를 돌려 반대편 팔걸이까지의 길이를 확인하는 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머무른 곳은 소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서 복도로 이어지는 통로, 복도에서 욕실 문까지의 거리, 욕실 문의 폭. 어제 눈으로만 훑었던 동선을 오늘은 줄자라는 도구를 핑계 삼아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파 옆면으로 돌아가 높이를 재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거실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몇 걸음인지, 거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없는지, 여성이 평소에 어디에 앉고 어디에 서는지, 줄자를 펼치고 접는 손은 가구를 재고 있었지만 머리는 전혀 다른 치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사람을 쓰러뜨린 뒤 그 사람을 욕실까지 끌고 가는데 필요한 거리와 각도, 그것이 이 남자가 진짜로 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남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줄자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때 돈 가져올 테니까. 저녁에 시간 되시죠? 네, 저녁에도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저녁에 차를 가지고 와서 소파를 실어 가겠다. 그때 대금을 지불하겠다. 거래의 마지막 단계를 제안하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소파가 오늘 안으로 팔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이사 준비의 첫 번째 항목을 오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자는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에서 신분증을 돌려받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서 남자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뒤면 해가 지기 시작할 시각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계획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표적을 선정했고 집의 구조를 파악했고 제압 방법을 영상으로 학습했으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의 시간까지 확보했습니다. 4일에 걸친 설계가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빈틈없이 놓인 것입니다. 10월 17일 살인카페 가입, 10월 20일 표적 선정과 1차 답사, 10월 21일 새벽 동영상 플랫폼 학습, 같은 날 낮 2차 답사와 줄자를 이용한 정밀 확인,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세 번째 방문. 그 시각 여성은 거실에서 소파 위에 쿠션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구매자가 차를 몰고 올 테니 소파를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려는 판매자의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10월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거실에 들어오던 햇살의 각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소파 위에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남자는 줄자 대신 주먹을 쥐고 다시 돌아옵니다. 2019년 10월 21일 오후 7시 부산 진구 아파트 외벽에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1층 로비에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만 세 번째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넸고
방문 기록부에 또다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같은 글씨, 같은 이름. 직원은 이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까 낮에도 왔던 사람이니까요. 거래가 성사되어 소파를 가지러 온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줄자도, 돈도, 차 키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소파를 실어 갈 차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엘리베이터 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어요? 차 어디 세워놨어요? 여성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소파를 실을 차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남자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남자를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거실에 섰습니다. 소파가 놓인 그 거실. 낮에 줄자로 치수를 재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가구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성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에 이어 발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쓰러지는 여성의 몸 위로 새벽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학습한 동작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이 꺾이는 소리, 숨이 끊기듯 터져나오는 신음, 2시간 전까지 물 한 잔을 건네주던 손이 이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여성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계속되었고 여성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여성의 입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참혹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비밀번호, 금융정보 하나하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입술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은행 비밀번호 4자리, 또 다른 계좌의 비밀번호. 한 글자를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흔들렸고 남자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자기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돈의 비밀번호를 폭행범에게 읊어주는 34살의 여성. 그녀가 수십 년간 이를 악물고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의 열쇠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고 있는 사람이 때리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무엇이 미안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돈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나온 말인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순간 이 집의 거실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반복하고 있었고,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서서 숫자를 받아 적고 있었다는 것. 비밀번호를 다 받아 적은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는데도,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남자의 계획에 생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남자는 돈만 뺏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겨둘 수 없었으니까요. 남자의 발이 여성의 몽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부 압박, 목을 발로 밟아 기도를 막는 행위. 여성은 바닥에 눌린 채 손으로 남자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반복된 폭행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이 발목을 스쳤다가 미끄러졌고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멈추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여성은 자기 집 거실 바닥 위에서 자기 힘으로 마련한 보금자리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혼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는 시신 옆에 서서 잠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양팔을 잡고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끌었습니다. 낮에 줄자로 거리를 재어두었던 그 동선,
거실에서 욕실까지. 욕실 문을 열고 시신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벽에 꽂혀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뽑았습니다. 충전기 선을 손에 감아준 채 다시 욕실로 들어갔고 그 선을 시신의 목에 감았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전기 선이 목에 감긴 여성의 시신을 욕실에 배치하고 남자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챙길 것들을 챙겼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 아파트 출입문 가득히, 그리고 서랍 어딘가에 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나씩 주머니와 가방에 넣었습니다. 살인, 강도, 증거인멸, 사체 위장, 이 모든 것이 40분 안에 하나의 동선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는 현관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에서 신분증을 돌려받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3번의 방문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통 걸음. CCTV에 찍힌 그의 뒷모습에서는 아무런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남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뒤편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여성의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죽은 사람의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스크롤되었고 그 안에서 직장 동료, 엄마라는 이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여성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직장 동료의 이름을 찾아 눌렀고 화면 위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의 전화기에서 산 사람에게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직장 동료의 전화기에 알림이 떴을 겁니다. 평소에 보던 이름, 평소에 연락이 오던 번호, 받는 사람은 이 문자가 본인이 보낸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같은 문자를 여성의 가족에게도 보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위로 손가락이 올라갔고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 살아있는 척, 어딘가에서 바쁜 척, 곧 돌아올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자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타인의 말투를 흉내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문자를 쓰는 습관이 다릅니다. 줄임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마침표를 꼭 찍는 사람이 있고, 이모티콘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동료 사이에서 쌓여온 대화의 결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 결을 모른 채 자기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 은폐 공작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밤에 남자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시신, 살아있는 척 보내진 문자, 주머니 속의 카드키와 매매 계약서와 비밀번호 메모. 남은 일은 하나, 돈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밤,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나와 있는데 밥 먹으러 갈래? 어디 좋은 데 가자.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그날 밤 함께 외식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부산 시내 어딘가의 식당에서 남자는 여자친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짚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이 남자는 34살 여성의 목을 발로 밟아 숨지게 했습니다. 그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입술을 직접 봤습니다. 시신을 욕실까지 끌고 가 충전기 선을 목에 감았고 죽은 사람의 전화기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장 테이블 위에 놓인 밥과 국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 평범한 풍경 안에 몇 시간 전 거실 바닥에서 올라오던 신음소리를 귓속에 담고 앉아있는 남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22일 남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아침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간다는 행동 자체가 이 남자의 내면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남자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6시 30분, 날이 채 밝기도 전의 시각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성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전날 폭행으로 빼앗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이체, 두 번째 이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총 8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성의 계좌에서 남자의 계좌로 약 2,600만 원이 이동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은행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될 수 있으니까 나눠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라는 시간도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은행 창구가 열기 전 직원의 눈이 닿지 않는 시간대. 같은 날 밤 11시, 남자는 현금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현금을 뽑았습니다. 600만 원. ATM 기기가 지폐를 세는 기계음이 어두운 골목에 울렸을 겁니다. 뽑아든 지폐 뭉치를 가방에 넣고 남자는 방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 총액은 약 3,6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여성이 전문직으로 일하며 이를 악물고 아끼며 부모님과 함께 살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낯선 남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남자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채업자에게 밀린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따로 빼두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 선물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34살 여성의 전 재산이 사채업자의 주머니와 명품 매장의 금고로 나뉘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빚쟁이에게 쫓기던 25살의 남자가 한숨을 돌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명품 쇼핑백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부산 진구의 고급 아파트 욕실에는 충전기 선이 목에 감긴 채 여성의 시신이 하루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다른 주민들이 오가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로비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 기록부를 넘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부 안에 3줄에 걸쳐 적힌 같은 이름이 아직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종이 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곳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여성의 가족이었습니다. 전날 밤 남자가 보낸 문자,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 한 줄을 받아든 어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딸의 문자였지만 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문장 자체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가락은 화면을 내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이 평소에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말투를 썼는지, 어머니에게 연락할 때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수십 년 동안 딸의 말을 들어온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위화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이 어렵다고 했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는다. 정말로 급한 일이 있는 거라면 한 통화는 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같은 무렵 여성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아침, 출근 시각이 지나도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 없는 무단결근. 이 여성의 성격을 아는 동료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직장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역시 전날밤에 받은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문자.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 한 줄. 어머니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딸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지만이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해자의 세대에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벨을 눌러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급박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직장 쪽에서도 경찰에 연락이 갔습니다. 동료가 실종 신고를 넣은 겁니다. 두 방향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사람의 안부를 묻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족과 직장이라는 여성의 삶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산 진구 고급 아파트 앞에 순찰차가 멈춰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여성의 세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가져왔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오후의 빛이 차단되어 있었고 조명은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실내로 들어서며 전등 스위치를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거실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소파가 보였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욕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좁은 욕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빛 아래에서 경찰관은 멈춰 섰습니다.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첫눈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전기 선, 닫힌 욕실 문, 혼자 사는 여성. 자살의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몸에 이런 흔적이 남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살은 보통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기 팔을 멍들게 한 뒤에 충전기 선을 목에 감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타살 의심, 현장 보존 요청합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자살 추정 현장이 살인 현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었고 감식반이 호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내부를 정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 욕실 타일, 문 손잡이, 창문 잠금 장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질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가? 이 아파트는 외부인이 로비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로비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수사관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 기록부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기록부를 건넸고 수사관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피해자 세대를 방문한 외부인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10월 20일 오후 3시 27분 방문 목적 가구 구매 이름 동그라미 10월 21일 오후 39분 방문 목적 가구 구매 이름 동그라미 10월 21일 오후 6시 10분 방문 목적 가구 구매 이름 동그라미 같은 이름이 3번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이 이 세대를 방문했고 3번 모두 자기 실명을 자기 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시각인 오후 6시는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수사관은 기록부 옆에 보관된 CCTV 관리대장을 확인했고
로비 CCTV가 24시간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맡기고 이름을 적고 CCTV 앞을 3번 지나갔습니다. 살인을 설계하면서도 자신의 흔적을 모조리 남겨둔 겁니다. 자살로 위장하면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자살로 처리되면 아무도 방문 기록부를 들추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CCTV를 되감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시신 곳곳에 남은 멍자국이 그 계산을 처음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자살을 흉내냈지만 폭행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수사관은 CCTV 녹화 장치를 확보해달라고 지시했고 방문 기록부에 적힌 이름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제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방문 기록부에 적힌 이름은 실명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갔으니 위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이름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돌렸고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는 25살 남성이라는 신상 정보가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3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현재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증을 쌓아야 했습니다. 방문 기록부는 이 남자가 아파트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가구를 보러 갔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면 기록부만으로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화면, 거친 화질. 10월 20일 오후 3시 27분, 한 남자가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창구 앞에 서서 신분증을 건네고 방문 기록부에 허리를 숙여 글씨를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같은 남자가 시간이 지나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신분증을 돌려받고 정문으로 나가는 모습. 1차 방문의 전 과정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10월 21일 오후 3시 39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줄자였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가 얼마 뒤 다시 내려왔습니다. 2차 방문.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3번째 등장.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수사관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여 분 뒤 남자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던 남자의 주머니가 들어갈 때보다 불룩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돌려받고 정문을 나서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3번째 방문의 입장 시각과 퇴장 시각 사이 40여 분, 그 40분이 바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 빈손, 나올 때 불룩한 주머니, 그 주머니 안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키,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주변 도로의 CCTV까지 추적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남자가 아파트를 나선 뒤 어디로 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이동 경로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와 교통 CCTV가 남자의 동선을 조각조각 담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 조각들을 맞춰가며 남자가 향한 방향을 좁혀갔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10월 22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600만 원이 이체된 기록, 같은 날 밤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조회하자 방문 기록부에 적힌 그 이름과 동일인이었습니다. 방문 기록부, CCTV, 금융거래 내역, 3가지 증거가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밤새 화면을 되감고 장부를 넘기는 동안 그 이름의 주인공은 강취한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고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 선물 구입비를 빼놓고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다 다녀온 뒤 오피스텔에서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관들이 남자의 소재지로 향했습니다. 부산 시내 어딘가에서 남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남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 뒷좌석에 실린 뒤에도 이 남자의 표정에서 공포나 후회를 읽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남자가 의자에 앉았고 맞은편에 수사관이 앉았습니다. 피해자 아파트에 3번 방문한 거 다 확인됐어. CCTV에 다 찍혔고 방문 기록부에 네 이름 3번 적혀 있어. 피해자 계좌에서 네 계좌로 2,600만 원 이체된 것도 다 나왔고. 할 말 있으면 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파를 사려고 갔는데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겁니다. 수사관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발적. 이 남자는 방금 우발적이라고 했습니다. 10월 17일에 살인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거 알고 있어? 남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에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 방의 기절, 한 방에 쓰러뜨리기 검색한 기록도 다 남아있어. 그것도 우발적이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일에 한 번 와서 집 구조 확인하고 21일 낮에 줄자 들고 다시 와서 치수 재고 저녁에 빈손으로 다시 왔어. 이틀 동안 3번을 왔는데 그게 우발적이라고? 수사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높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전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살인 카페 가입 기록, 동영상 플랫폼 검색 기록, 3차례 방문 기록, 자살 위장, 금전 인출. 4일에 걸친 계획의 모든 단계가 디지털 흔적과 물리적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에 대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죽고 나서 자코자기 심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잡힐 거 잡히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하자 싶어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자포자기. 이 남자는 3,6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나눠서 이체하고 은행 시스템의 이상거래 감지를 피해 새벽 시간대를 골라 실행하고 현금 인출까지 별도로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계산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된 뒤에도 이 남자는 강취한 돈 일부를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려 했고 나머지로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고 남자는 구속되었습니다. 2020년 봄 부산지방법원. 구속된 지 반년이 넘은 남자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풀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검사, 변호인, 방청석의 기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 끝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눈은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의 뒤통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10월 17일 살인 관련 인터넷 카페 가입, 10월 20일 피해자 집 1차 방문 및 정찰, 10월 21일 새벽 동영상 플랫폼 제압 방법 검색, 같은 날 낮 2차 방문 및 줄자를 이용한 정밀 답사, 같은 날 저녁 3차 방문 및 범행, 4일에 걸친 단계적 준비가 디지털 기록과 물리적 증거로 빈틈없이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것, 강도와 살인이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남자에게 신경정신과적 질환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 흥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습니다. 미리 계획한 강도살인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한 결과라는 논리였습니다.
남자는 피고인 신문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중고 가구를 구매하고자 가격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하여 폭행하게 되었고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자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체포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하자는 생각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고 자신은 순간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며 돈은 사후에 충동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구조. 이 남자는 경찰 조사실에서 법정까지 수개월에 걸쳐 같은 변명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2020년 5월 8일 선고기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법정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고인석의 남자, 검찰, 변호인, 방청석의 유족과 기자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주장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판결문은 증거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범행 4일 전 살인 관련 카페 가입, 범행 전날 표적 선정과 1차 답사, 같은 날 낮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제압법 학습, 같은 날 낮 줄자를 이용한 2차 답사, 같은 날 저녁 빈손으로 3번째 방문 후 범행, 범행 후 자살 위장, 피해자 행세 문자 발송, 8차례에 걸친 금전 이체, 현금 인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놓여 있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에 대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란에 적힌 문장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방청석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청년이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간 노력의 결실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참이었다. 딸이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딸이 이를 악물던 모습, 첫 월급을 받아오던 날의 표정,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와 보여주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재판장의 목소리 위로 겹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 어머니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를 줄이려 했지만 어깨가 먼저 무너지듯 흔들렸고 결국 억누를 수 없는 통곡이 법정안을 채웠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고개를 돌렸고 변호인석 쪽에서도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어머니의 오열을 직접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건조한 법률 문서 안에 어머니의 오열이 문장으로 새겨진 겁니다. 피고인석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동안에도 재판장이 피해자의 삶을 읽어내려가는 동안에도 이 남자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재판부는 이 범죄를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계획적 강도살인, 증거 인멸, 자살 위장, 반성 없는 태도, 모든 요소가 종합된 결과였습니다. 남자는 선고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세 글자가 법정에 울린 뒤에도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의 자세는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양형 부당,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항소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고 자살로 꾸미고 죽은 사람 행세로 문자를 보내고 3,600만 원을 빼돌린 사람이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항소한 겁니다. 법정에서 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을 직접 봤고 재판부가 참혹하다는 단어를 판결문에 새기는 것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이 남자가 느낀 것은 자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세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로 올라갔습니다. 항소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한 차례 깨진 우발적 범행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얹은 겁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기록부에 실명을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자기 신원이 고스란히 남는 행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교묘한 논리였습니다. 방문기록부라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 무죄의 증거로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범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을 남기고 살인을 하겠냐는 것. 따라서 살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반박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신분증과 다른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불일치를 발견하여 수상하게 여길 것이므로 오히려 실명을 쓰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실명을 쓴 것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방문기록부에 이름을 적으면서도 범행을 감행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문기록부를 아무도 열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이 남자가 믿었던 것은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위장의 완성도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남자 측에서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강취한 3,600만 원 중 70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반환한 겁니다. 700만 원, 빼앗은 돈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갔고 명품 매장에 갔고 변호사 선임비로 갔고 여자친구에게 갈 뻔했습니다. 딸의 전 재산 3,600만 원 중 700만 원만 돌려받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은 법정에서 엄벌을 요구했고 700만 원의 반환이 용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항소심 선고기일 부산고등법원 법정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고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남자의 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일에 당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좀처럼 수긍할 수 없는 변명들을 내세우면서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기관 일에 당신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포된 날부터 항소심 마지막 공판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남자의 입에서 진정한 반성의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시당해서 그랬다고 했고 1심 법정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항소심에서는 신분증을 맡긴 것이 무죄의 증거라는 새로운 변명을 취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1년간의 변명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평가한 겁니다.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그리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판결문의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생을 살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영원히 격리. 그 네 글자가 법정에 내려앉았습니다. 항소기각, 무기징역 유지.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그대로 확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자를 사회 안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감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참작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의 반환도, 신경정신과적 이력도,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이 범행의 무게를 1g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낭자의 표정은 1심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영원히 격리라는 말을 읽을 때도, 항소 기각을 선언할 때도 이 남자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의 파문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유족은 판결을 들었습니다. 딸을 죽인 사람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선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3,600만 원 중 700만 원만 돌아온 통장과 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조서의 기억과 법정에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남자의 뒤통수, 그 앞에서 영원히 격리라는 말이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족의 뒤에서 남자의 변호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남은 수단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개의 법원이 2명의 재판장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상고 이유는 항소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3번째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 카페 가입 기록이 있고, 동영상 플랫폼 검색 기록이 있고, 3차례 방문 기록이 있고, 자살 위장이 있고, 금전 인출이 있고, 체포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2차례의 재판에서 이 모든 증거가 검토되었고, 2차례 모두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3번째 법원에 가면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2021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0월 21일부터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여성의 어머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딸이 자기 힘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이제 사건 현장이 되어 있었고, 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며 준비하던 새 집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소파를 팔고 이사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겠다던 계획,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진을 찍어 올리던 그 평범한 오후, 현관문을 열고 구매자를 맞이하던 그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채웠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고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위에 재판이라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 고통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상고할 때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의 세부 사항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장면, 미안합니다를 반복한 장면, 충전기 선이 목에 감긴 채 발견된 장면, 판결문 속에 기록된 그 문장들이 상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기억 안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별도의 판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원심, 즉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이 내린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일 2019년 10월 21일, 형 확정일 2021년 2월 4일, 1년 3개월 남짓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구속, 기소, 1심 재판, 1심 선고, 항소, 항소심 재판, 항소심 선고, 상고, 대법원 결정이라는 10개의 관문을 지났고 모든 관문에서 같은 결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고 계획대로 실행했고 실행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 무기징역이 확정된 순간 이 남자의 삶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참회하는 생을 살도록 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25살에 사람을 죽인 이 남자는 앞으로의 모든 날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3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이사를 도와주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냉장고를 들고 장롱을 옮기고 누군가의 새 출발을 위해 짐을 날라주던 사람. 그리고 그 남자가 죽인 여성은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새 집으로 가기 위해 가구를 정리하고 소파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현관문을 열어 구매자를 맞이한 사람. 남의 이사를 도왔던 손이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여성이 꿈꾸던 새 출발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던 그 집, 소파를 치우고 새 가구를 드리겠다던 그 계획, 중고거래 글을 올리며 설레었을 그 오후. 34해 동안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계좌에 39만 원밖에 남지 않은 25살 남자의 주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서는 유족의 발걸음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딸을 되살려주지는 못하니까요. 법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눈을 빛내던 딸의 얼굴, 새집 거실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겠다던 딸의 약속. 그것들은 어떤 판결문으로도 복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건물 앞 계단을 내려가는 유족의 뒷모습. 2월의 찬바람이 그 어깨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길고 긴 재판이 끝났지만 유족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매일 수백만 건의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